자, 그럼 여러분들 기초서 88페이지에 보면 자, 이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요게 그 6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자, 옆으로 화살표 뽑고 6월 1일 시행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가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신고인데요. 자, 요게 아까도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던 대로 요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게 많아지는데 자, 오늘은 가만히 보면은요. 88페이지하고 오른쪽에 89페이지 어떻게 보면 두 페이지밖에 없죠. 그게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88페이지 초록색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죠. 자, 제가 기초서를 만들 때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자, 이유를 보세요.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집주인하고 세입자를 얘기하겠죠. 자, 그럴 때 가로는 빼고 읽을게요. 대하여 자,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져 있습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보증금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고관청은 주택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관청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해 가죠? 사무소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1교시에 부평구하고 계양구를 얘기를 다 했으니까 자,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은 이번 달의 개념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 즉 부동산 소재지에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책을 여기까지밖에 쓸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라고요? 그래요. 그럼 6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아직 6개월 정도 시간 넘게 남았죠. 이해 가요? 남았으니까 대통령령이라는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라는 시행규칙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법으로밖에 책을 못 만들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령이 금액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얼마냐 몰라요. 저도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래서 기초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제가 요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서나 기출문제집 작업 중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기본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서 한 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자니까 아무래도 기본 원고를 드려요. 그러면 외주를 줘요. 그 외주를 주면 자, 법을 좀 많이 하는 전문가들한테 외주를 주면 임선정이 쓴 원고를 다 검수해요. 검수를 다 해가지고 이거 바뀌었다,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다, 그런 거를 다 보내와요. 출판사로. 그럼 이제 출판사로 주게 되면 이제 출판사에서 저에게 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저에게 보내기 전에 우리 같은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 교수님한테 다 보내갖고 교수님들의 의견도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요런 표현들은 조금 오해가 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빼자. 요건 개정문이 반영이 좀 그렇지 않냐. 뭐 등등등등 의견을 다 출판해. 그래서 저한테 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해서 출판사에 보내요. 그럼 출판사에서 다시 저한테 보내요.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보내요. 그럼 이제 출판사에서 자, 최종적으로 찍겠다고 오케이 사인 받고 이제 촬영 실제로 인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주 주죠. 우리 교수님만 해도 벌써 몇 명이에요. 저 말고도 4명이나 더 있잖아요. 그 4명이 다 확인하죠. 외주 주죠. 출판사도 여기 법대 나온 친구들 많거든요. 걔네들도 다 확인하죠. 또 저는 저대로 확인하죠. 이래서 기본서 한 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12월 달에 책 받아보면 야, 이런 걸 돈 주고 팔아먹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렵게 해서 책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저자인 제가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가 6월 1일 날 내년 시행한다 그랬죠. 그러면 대통령령이라는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은 지금 현재 우리 마이크 들고 지금 떠들고 있는 12월 현재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얘네들이 에듀윌 체계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돼요. 천천히 하겠어. 그러면 천천히 해서 내년 3월 달에 나왔어, 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그러면 책은 이미 출간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지. 그러면 책을 또 여기다 이걸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죠. 그럼 또 책이 옛날 게 돼버려. 그러면 또 몇 페이지 뭐 바꿔라 그러면 또 3월 달에 와서 이제 수업 듣는 사람은 아니 책을 팔아먹는데 이렇게 개정이 다 안 된 걸 팔아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해주고도 욕먹고 매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국회 가서 데모 한번 할까? 에듀윌 체계 발전을 위해서 12월 안으로 다 법은 개정하라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매일 고생한다고. 그럼 해줄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또 지금 제가 이 얘기만 하지만 내년 또 시즌 중간에 또 법도 조금씩 또 바뀌겠죠. 여러 가지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바뀌셨고 하니까 또 정책이 바뀔 거야. 그러면 또 바뀌어.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현재 12월 여러분하고 하고 있는 12월 초 현재는 이게 지금 현행법이야. 더 이상은 제가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다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기준이 뭔가요? 저도 몰라요. 제가 그렇다고 전부 관계자라서 뭐 회의에 들어갔던 걸 살짝 얘기를 해줄 수, 뭐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대차 현황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어느 지역인가요? 이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거를 과연 외부에 누설을 하겠어요? 담당자들끼리 회의하고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에듀윌의 저자인 저는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이 딱 나오면 어느 지역에 따라서 금액은 얼마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저하고 이제 내년에 6월 달 전까지 나오면 또 시즌 중반부터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제 과목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5월 달 이후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게 있구나. 신고 관청이 뭐구나. 등록 관청이 뭐구나. 정정 신청이 뭐구나. 변경 신고가 뭐구나. 이제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초록색 2번을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 신고.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계약을 신고한 후예요, 전이에요? 후. 아까 하고 나서 나중에 바뀌는 거는 정정 변경. 다시 원시적인 건 뭐? 정정. 후발적인 건 변경. 그럼 신고한 후 하고 나서 나중에 뭐가 바뀌었다 그러면 정정 변경. 그러니까 제목이 좀 변경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원시적과 후발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차임 등에 또는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빠그러지거나 했을 때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그래요, 다 30일이야.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라고 써 있는 것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밑에 가서 동그라미 4번 체킹하세요. 어차피 이거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야 이 파트는 자세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그냥 운만 띄울게요. 자, 동그라미 4번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해제 신고에 관련된 부분을 아까 제가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밑에 봐봐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 실거래가 신고 중에 임대차 신고는 동사무소 가서 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까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없었죠.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임대차 신고예요. 임대차 신고에는 있으니까 동사무소 갈 확률이 커요. 왜 동사무소 갈 확률이 크냐면 임대차 신고를 했죠.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은 걸로 보게 되거든.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아요? 동사무소.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 얘기가 자꾸 여기서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확정일자 얘기가 어딨냐? 오른쪽 페이지 가시죠. 자, 초록색 3번은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거는 제가 아까 1교시 후단에서 강의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거기 내용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초록색 4번. 자, 초록색 4번에 동그라미 3번 딱 체킹하세요. 자, 동그라미 3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해제 신고에 대한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찾았어요? 뭐를 받은 걸로 본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걸로 본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주택임대차 계약에 신고를 했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지. 그쵸?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그 내용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게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실 분들은 하나 더 체킹해 놓으셔도 좋아요. 거기 지금 3번 읽었잖아요. 그 위에 1번도 체킹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하러 굳이 동사무소 가야 되냐? 가야지. 왜 가야 되냐면 1번 보세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무슨 신고? 그래요.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전입신고 어디 가서 해요? 그래. 그럼 전입신고를 했지. 그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계약에 신고를 한 걸로 보는 거지. 이해 가요? 그럼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주택임대차 신고가 됐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걸로 보는 거지. 근데 이런 일이 다 어디서 벌어져?
동사무소. 그래서 아까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동사무소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 동네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분위기는 동사무소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아까는 우리가 부평구청이야 계양구청이야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사무소 쪽에서 해결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서 제가 지금 현행법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이게 다야.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나오면 그때 제가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요까지만 하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이 안 나온 걸 제가 뭐 예측해서 강의하는 거는 옳지 못해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와 허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강의를 진행할게요. 자,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무슨 주의요? 그래서 상호주의라는 건 뭐냐면, 야, 니네가 안 되면 니네가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니네 땅 취득하지 못하게 하면 니네 사람도 우리나라 와서 못 취득하게 하는 거야. 니네가 되면 우리도 되고, 니네가 안 되면 우리도 안 돼. 그게 상호주의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안 써놔도 돼요. 자, 옆으로 화살표. 거기다 뭘 쓰는 거야? 눈, 이는 왜 써? 갑자기 열심히 해. 자, 안 나와요 그거. 자, 상호주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나왔으면 벌써 내가 체킹하라 하지. 자, 이제 90페이지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시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이라고 보여요? 계약 밑줄. 자, 취득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됐나요? 네. 동그라미 2번 상속 경매. 여러분들 상속하고 경매는요 이제 민법 배웠잖아요. 자, 계약은 186조고 상속 경매 이런 거는 187조죠. 그 바로 둘째 줄에 계약 외의 원인이에요. 물론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그럴 때는 60일 이내 신고해요. 6개월 이내 신고해요. 6개월. 일단 밑줄 치고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뭐로 바뀌어요? 외국인으로 바뀐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이따가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민권자가 됐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부평에 있는 부동산을 계속 보유. 자, 계속 보유 밑줄. 바로 옆에 6개월 밑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신고관청은 이제 개념상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별 느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지금 제가 다 밑줄 쳤는데요.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자, 칠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그리가 신고제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자, 칠판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 거기 여러분이 밑줄 친 내용을 제가 세 개로 요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가 계약 이외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 계속 보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를 지금 적어놓은 것만 보면 이거는 60일 이내 신고해라. 이거는 6개월 이내 신고해라. 이것도 6개월 이내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봐봐요. 계약 이외일 때 상속이나 경매는 60일이죠? 틀린 걸로 다. 그렇잖아요. 보이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계약일 때에는 6개월 이내 신고하죠? 틀린 걸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외운다고 계약이에 계속 66월 6월 계약 이렇게 외우지 말고 항상 기초 강의 때는 개념을 좀 잡으세요. 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야.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아주 쉽게 샘플 들어줄게요. A가 자, 여기 지금 우리 공부하는 데가 부평이니까 부평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자, 그런데 B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칠게요. 자, 물어봅시다. 시민권자는 외국인이에요? 아니에요? 외국인이잖아. 자, 저만 보세요, 그냥. 자,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지금 부평에 왔어요.
자, 그럼 부평에 와가지고 온 김에 친지 방문 때문에 왔다가 와 요새 막 집값이 서울에 막 경기 인천에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민권자가 몇 년 만에 한국 왔더니 와 지금 뭐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동네. 안 되겠다. 나 온 김에 하나 사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C라는 개공이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집 좀 보여주세요 해서 이 집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집을 매매로 사게 된 거야. 그럼 물어봅시다. 매매는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계약이지.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며칠이네? 30일이네. 그래서 이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뺀 여러 가지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이 개념을 잡아줄게요. 그럼 여기는 미국 시민권자는 질문. 지금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개공인 사무실을 왔다니까 뭘 미국에 있어? 그럼 여러분은 중개업소를 미국에서 차려? 한국에서 차려? 아, 힘들면은 그냥 누워 있어. 예, 내가 일단 수업 끝날 때 깨워줄게. 예, 그냥 누워 있어 자꾸. 자, 다시 시민권자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 그림을 보라고요. 한국에. 그럼 한국에 있으니까 부평구청 가는 게 우리 학원에서 부평구청 거리 생각해봐요. 걸어가도 가. 얼마나 가까워요, 여기 솔직히.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맘만 먹으면 뭐. 자, 10분이면 15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부평구청에 가는 게 그렇게 멀지는 않죠. 그러니까 60이라는 숫자와 6개월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시간이 둘 중에 짧은 건 뭐예요? 그래서 60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을 때에는 60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0일 이내 해야 되고 매매 이외 원인으로 계약을 했으면 60일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것도요. 어려워 생각하지 마. 정말 쉬워. 계약 이외 원인의 대표적인 게 상속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쉬워요. 봐봐요. A가 주택을 갖고 있어요. 자, 부평구에. 근데 제가 쉬운 샘플 드릴까요? 아버님이야. 자, A가 아버지라고요. 근데 B한테는 자, A한테는 B라고 하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 녀석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갖고 뭐 박사학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아니 거기서 그냥 미국 시민권자가 돼버려서 거론까지 해서 그냥 미국에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미국에 살아. 뭐,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가 된 아들이라 치더라도 아들이에요? 얘는 그냥 미국 놈이에요? 아들이지. 그럼 이거 상속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취득하게 됐잖아. 부평의 아파트를. 그러면 신고를 하라고요. 근데 얼마나 쉽냐고. 그럼 얘는 지금 아들은 한국에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부평구청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면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줄까요? 타이트하게 줄까요? 넉넉하게. 그러면 60하고 6월 중에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1교시 때도 얘기했죠.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해가 가는 거는 솔직히 생각해봐. 제가 지금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이해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 와, 내가 이걸 이해하다니? 강의를 그따구로 하는데 내가 이놈아, 네가 그따구로 해도 이해하는 내가 대단해 이놈아.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가 이해시키려고 생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생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까지까 웃기고 있네. 그리고 이제 2달 있다 시험 봐. 계약은 6월이죠. 계약엔 60일이죠. 그러면 더 열심히 해요. 상담하러 와. 선생님, 저는 사실은 수업은 이해가 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이거야. 그게 바로 각자 할 도리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시키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럼 여러분이 도서실에 가서 죽으라고 해서 계약은 60에 나오기만 해봐. 계약은 60에 계약. 근데 본인들이 할 노력을 잘 안 해. 그래서 그냥 수업 듣고 꼭꾸 집에 가고 시험 보고 상담하러 오고.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공부야. 그러니까 일단 초반이니까 일단 넘어가. 대신에 나중에 점수 안 나오면 본인이 할 도리가 있어. 그냥 초반에 이걸 듣고 이해를 해.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외워야 돼. 자, 제가 계속 보여도 얘기해 줄게요. 자, 이 계속 보여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A야. 근데 저는 사실 이 계속 보여 얘기할 때마다 저 개인적인 얘기들도 좀 있는데 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A야. 지금 부평에 아파트 갖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부평에 부평 아파트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부평에 아파트를 갖고 잘 살고 계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미국으로 이민 갈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가자. 애들 공부 영어 공부도 시키고 가자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민권자가 된 상태라면 나 물어볼게요. 이거 팔고 갈 거예요? 그냥 놔두고 갈 거예요? 예?
놔두고 가야지. 그래야 계속 보유를 하지. 아니 뭘 팔고 가. 팔고 가면 계속 보유가 안 되잖아. 자,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데 자, 이 부평의 아파트 여유되면 놔두고 가시고 뭐 여유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놔두고 갔어. 근데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 근데 올해 들어서 와, 집값이 2억이나 뛰었어. 무슨 말 이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상태에서도 자, 이 집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자마자 시민권자가 돼요. 이민 가서 한참 있어야 시민권자가 돼요. 한참 있어 일종 요건 충족해야지 뭐 미국 땅만 밟으면 시민권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 가서 이제 한참 있어서 한 10년 생활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시키자 미국 시민권자가 된 거야. 그러면 외국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된 상태에서도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게 된 거 맞죠? 예, 그랬을 때는 대한민국 물건을 부평의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게 된 거야. 어떻게? 외국인이 된 상태에서도. 그렇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A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얘기는 질문. 지금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게 줘요? 널찍하게 줘요? 그래요. 그럼 여기 6개월이겠죠. 그 봐. 근데 이건 내가 이해시킨 거야. 여러분 이해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앞으로 각자 할 도리를 열심히 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장난치는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여기다 쓰고 넘어갈게요. 허가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고와 허가 중에서는 허가가 더 강렬한 거 맞죠? 네. 그래서 허가는 허가를 잘 안 내줘. 즉 외국인이 사면 안 되는 땅들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이제 기억번에 자, 밑줄 좀 몇 개 딱 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기억에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보여요? 자, 밑줄을 딱 칠게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밑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쭉 올라가면 경기도 포천, 연천 이런 데가 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겠죠. 근데 외국인이 땅을 샀어. 그러면 그 외국인이 나중에 북한 사람이었어. 자금이. 그럼 거기다가 63층짜리 빌딩 지어가지고 다 보면 우리나라 군사시설 다 사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관련된 행정관청이라면은 어떻게 이거 허가 내줘야 될까 내주지 말까? 그래서 이걸 허가구역으로 묶는 거야.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그 말은 허가를 받아서 사라는 얘기예요.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야. 안 내주겠다. 어떨 때 내주냐? 통일되면. 어지간해서는 못 사게 하겠다 그 얘기야. 못 사게 하려고 허가구역으로 묶는 거지 허가 받아서 사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허가를 안 내준다니까요. 자, 두 번째 니은번에 보면 문화재 보호법 이 만점 맨 끝에 보호물 보호구역 보여요?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이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문화재 보호구역 알죠? 거기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만약에 그 위에 만약에 아파트가 짓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땅을 파는데 문화재가 나와. 문화재 보호구로 지정이 돼. 이해 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외국 사람이 샀다면 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땅을 샀다면 어때요? 다 맨날 포크레인을 파갖고 일본 애들이 다 우리나라 유물들 다 가지고 도굴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사게 하겠다 그 얘기야. 허가받아 사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디귿번 맨 끝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보여요? 네, 그런 것들. 또 리을번 맨 끝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있죠. 이런 지역들은 외국인이 살러 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불허가 내겠다 그 뜻이야. 그래서 뭐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근데 이제 요게 네 가지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 넣을 수 있겠죠? 요번 31회 시험에 제가 마지막에 찍었던 상수원 보호구역이 답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뭐 더 이상은 얘기할 거 없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파트의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로 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려워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공법 자, 국토법 또는 국계법이라고 하는 내용 배우실 텐데 그 국계법에 있다가 요게 2018년도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제과목으로 이관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공법인데 제과목으로 온 겁니다. 왜 올 수밖에 없냐면 봐봐요. 자, 요게 뭐예요? 요건 뭐예요? 그래, 아까도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 요게 뭐예요? 요건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은 신고와 허가와 관련된 걸 한 번에 퉁 쳐서 짜집기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공법에 있는 허가 내용도 일로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 이건 공법이지. 그래서 저는 이게 왔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왜? 공법이 어렵잖아 사실은. 할 것도 많고. 그럼 한 과목만 망치지 왜 나한테 와갖고 이렇게 속을 새기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들어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점점 이그러져.
그게 공법 느낌이야. 자, 지금부터 공법 시간의 느낌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해시키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라는 현관펜 칠해져 있죠. 뭔가를 좀 읽어보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 이런 딱 느끼는 순간 벌써 공법 냄새가 물씬 나지. 맨날 좋은 얘기들 잔뜩 써 있잖아, 공법책에. 그래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를 잘 기억하세요.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몇 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밑에 박스 안에 기역번을 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고 적혀 있나요?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냥 보시고 내가 그림 그려줄게요. 니은의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일 때는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자, 어려울 거 없고요. 자, 오늘 촬영하는데, 자, 작년에도 우리 부평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촬영할 때 딱 이 지역이 나오니까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딱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이해를 시키는데요. 자, 이렇게 딱 쪼개 볼게요. 자, 이쪽은 인천광역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어디예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부평구입니다. 근데 여기는 경기도, 자, 여기는 부천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부천대학 거길 다녔는데 그 당시 제가 서울에서 볼 때는 제일 헷갈렸던 게 부천하고 부평이 그렇게 헷갈렸어요. 부천이 먼저야? 부평이 먼저야? 둘 중에 하나는 또 인천에 있대. 근데 얘가 인천인지 얘가 인천인지 그렇게 헷갈렸는데 지금 여기 와서 강의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헷갈릴 게 없죠. 근데 뭐 헷갈릴 사람들도 많아요. 부천, 부평이 비슷하고 지역이 비슷하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기는 뭐예요? 인천광역시. 여기는 뭐예요? 경기도. 그러면 시도죠. 이해 가죠? 그런데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요렇게 지정이 되는 거야. 요렇게 지정이 돼 갖고, 자, 요렇게 경기도 부천시, 여기 그냥 더 뭐 구체적으로 한 뭐 상동 일대 하고요. 여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대 있죠. 요 지역이 뭐로 지정이 됐다고요? 토지거 허가구로 지정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이 동네는 인천광역시장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광역시장이 있을 거고, 요 동네에는 누가 있을까요? 경기도지사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이 동네에 있는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무조건 허가 받으란 얘기야. 허가가 안 나면 못 사고 팔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봐봐요. 인천광역시장이, 자, 어려울 거 없어. 인천광역시장이 이 두 지역,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지역을 허가구로 지정한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뭐라 그래요? 야, 왜 우리 지역을 네가 지정해? 웃기는 놈 아니야. 그자 인천광역시.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동네가 면적이 더 넓어 니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게 맞지. 그자 경기도지사가, 야, 면적이 넘는 게 중요해? 우리 동네 집값이 니네보다 더 비싸.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집값 비싼 동네에서 지정하는 거야. 하고 경기도지사가 인천도 지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행정구역이 좀 애매해질 수 있죠. 이해 가요? 예, 그래서 인천광역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울 때에는 얘네 둘이 싸워. 여러분이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싸워. 그럼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야, 더 많이 싸워. 한 대 때려. 라고 얘기해요. 윗사람이 말려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싸우지 마.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지정할게. 그러면 자, 이해하셨다고 치고요. 둘 이상의 시, 도, 지역에 걸쳐 있어요? 안 걸쳐 있어요?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해요? 그래. 근데 인천만 지정하면 응? 아, 이러고 있잖아. 인천광역시장. 경기도 부천만 지정하면 그래. 싸울 게 뭐 있어. 그럼 봐봐 다시. 그래서 이런 기초가 정말 여러분 좋은 거 배우는 거라는 거야. 이제 심화 때 가면 이렇게 수업 못 해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지금 그림 딱 좋잖아. 여기가 딱 행정구역이 겹쳐 있잖아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이 지금 딱 여기 행정구역으로 겹쳐 있으니까 그때는 윗사람이 지정을 하고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다. 그러면 인천의 부평은 일부 맞죠? 그렇죠? 그럼 누가 지정? 시도지사. 그럼 인천광역시장. 경기도가 얼마나 높아? 그중에 부천이면 경기도지사. 이렇게 지정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천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쪽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부평에 땅을 갖고 있어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땅을 B가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얘기해봐요. 이 땅이 어디 있다고요? 인천에요. 부평에 있다고요. 누가 산다고요? B가. 그러면 이 땅을 이제 사고 싶을 때에는 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땅을 산다라는 건 잘 생각해봐요. 땅을 산다라는 것은 B는 무슨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땅을 산다라는 것은 유상계약일까요? 무상계약일까요? 유상계약이겠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사느냐? 이 동네 땅값이 뛰니까 집가 상승, 그럴 여력이 충분히 있고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의 땅을 사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허가구역 토지에 관한 자 밑줄 칠게요. 소유권, 지상권 밑줄.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이전이나 설정. 자, 그 옆에 가로 안에 대가를 받고 이전이나 설정하는 경우라고 써 있나요? 밑줄. 대가를 받고 이전이나 설정 그 밑에다 유상계약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공짜가 아니. 누가 부평의 땅을 공짜로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소유권이면서 대가를 받는 계약이면 유상이요, 무상이요? 유상. 그러니까 소유권이면서 유상계약일 때 그럼 이 땅을 산다라는 건 소유권이고 돈 주고 산다는 건 유상이니까 당연히 이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이 뜻인 거예요. 이해 가죠? 개념을 잡으세요. 개념을. 자, 그럼 이제 넘기세요. 자, 넘겨서 자, 맨 위에 보면 선매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자, 제가 선매가 뭔지를 자 읽어드리고 여기다 그림으로 표출할게요. 일단 요번 달에는 그 선매나 쭉 내려가면 5번에 보면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같은 거 있죠. 이런 제목을 먼저 애워놔요. 그럼 기본서에 가보면 책이 이제 6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자세하게 실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선매. 자, 이 선자가 요새는 이제 한자어를 다 한글로 바꾸는 게 유행이라 뺐는데 한자로 이 선자가 무슨 선자일 것 같아요? 먼저 선자지. 자, 읽겠습니다.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여기까지 칠판. 자, 그러면 A하고 B가 땅을 사고 팔겠다고 얘기한 거 맞죠? 그러면 어디 가서 허가 신청을 해요? 이러고 있잖아요. 자, 어디 가서 해요? 부평구청. 지정은 누가? 인천광역시장. 자, 그러면 허가는 어디 가서? 부평구청. 그러면 부평구청에 가서 허가 내주야 하고서 신청이 있었던 거요, 없었던 거요? 있었을 때는 그 뜻이에요, 지금. 있었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할 때에는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에 협의 매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되게 쉬워. 어려운 거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자, 이거 허가 신청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런데 이 부평구청이 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등등등 공공기관이 이 땅을 사고 싶어 할 수 있죠. 어떤 목적으로? 공익사업 목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을 사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주택공사 본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땅이 딱 좋은 거야. 부평역 사거리에. 이해 가죠? 그러면 여기는 부평구는 여기는 공공기관이 먼저 살 수 있도록 먼저 산다가 뭐예요? 선매죠. 그래서 선매하도록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번에 어떤 사업용 토지? 공익사. 그러니까 이게 허가 내달라고 왔더니 국가가 야, 이 땅 우리가 사면 안 돼? 먼저 사면 안 돼? 그게 선매란 뜻이에요. 그럴 때 국가가 개인이 거래할 때 끼어들어서 내가 사면 안 돼? 라고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그래서 좋은 목적으로 쓸게. 우리한테 팔면 안 돼. 그게 바로 공익사업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 봐봐요. 그럼 부평구청이 공익단체에다가 또는 공공기관에 얘기했을 때 공공단체가 A한테 우리가 사면 안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매도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팔 수도 있어, 안 팔아? 응?
팔 수도 있지. 근데 어떨 때 팔겠어? 뭘 어떨 때 팔아? 돈만 많이 주면 되지.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A죠? 이 땅 왜 팔아? 아, 돈 필요하니까 파는 거예요. 거래 활성화에 기여래. 돈만 많이 줘. 그러면 나 여기 매수인한테 10억에 팔기로 했어, 이 땅. 그럼 네가 10억 이상 줘. 12억, 13억 줘. 그럼 너한테 팔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는 알았어. 백지수표. 네 원하는 것만큼 써봐. 막 줄게. 이러지 못한다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선매 있잖아요. 선매는 국가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의 가격이 감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정 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시세가 얼마라고요? 10억이죠. 그럼 이 감정 가격은 감정 평가사가 매기는데요. 시세의 한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게 9억이래. 그럼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야. 어떻게? 매수인한테 팔면 10억을 받는데 국가에서 사면 9억까지 준대. 그러면서 자기들이 좋은 목적에 쓸 테니까 국가를 위해서 좀 싸게 팔면 안 되겠냐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팔 거야? 안 팔 거예요? 안 팔겠지. 그래서 협상은 결렬되는 거야. 하지만 국가에서는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아이, 너무 쉽잖아.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 가운데. 자, 무슨 가격? 감정 가격 기준이에요. 어때요? 확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공법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법 시간엔 침울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의 신청 보이죠? 자, 이의 신청 1월이네 하는 거고. 자, 쌍가로 5번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무슨 청구? 매수 청구. 자, 그것도 읽어드리면서 이 그림에다 다 넣어줄게요. 자, 허가 신청에 대해서 뭘 하고자 하는 자?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칠판 보세요. 자, 저만 보면 되게 쉬워. 이거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대충 그린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지금 전략적으로 그리는 거야. 자, 봐봐요. A하고 B가 어디 가서 허가 신청해요? 부평구청 가서 했지. 그러면 허가 반드시 내줘? 안 내줄 수도 있어. 왜 안 내주느냐? 여기 있는 B가 실수요 목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투기 목적이라고 부평구청에서 판단했을 수 있죠. 그럼 잘 봐요. 불허가 내려줄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A야. 자, A야 여러분이. 땅 왜 팔아요? 돈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허가 나 안 나? 안 나자 이제 여러분이 열받았어. 부평구청 쫓아갖고 야, 니네들 말이야. 네. 지난번에도 내가 값 데리고 왔더니 안 된다며. 네. 아니 그 사람도 투기 목적이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못 내주죠. 저희들 기준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얘도 투기 목적이라 못 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때요? 부평구청. 야, 그러면 이 땅을 팔아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땅을 팔아서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급해. 아버님 병원비도 써야 되고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급한데 당신들 허가 안 내주면 나 어떡하라는 얘기냐. 아버님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그러자 여기 있는 A가 부평구청에다가 그럼 니들이 사. 뭐라고요? 니들이 사. 그게 매수 청구예요. 니들이 사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개념을 잘 잡아봐봐요. 그러면 매수 청구 니들이 사 이 얘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부평구청이 만약에 이 땅을 사준다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안 필요한데 사정이 딱하니까 사주는 거야. 안 필요한데 사정이 딱해서 사줄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사주지는 않겠지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트에 가서 시장 보는 것도 어렵고 사실 그럴 거예요. 저도 사실 오전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식당에 내려서 밥을 못 먹겠어요. 근데 밥을 이렇게 마스크 벗고 먹으면 막 뭔가 느낌이 찝찝해가지고 못 앉아 있겠어. 갖고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편의점 가서 도시락 싸서 차에서 혼자 먹어. 예.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12월 달에 사실은 뭐 좀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뭐 쇼핑도 하고 뭐 되게 그래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자, 중요한 거는 12월 달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다면 여러분이 쇼핑을 하러 갔어. 근데 자, 피존이 자,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한 통에 10,000원이야. 한 통에 10,000원인데 아니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갔더니 1+1이래. 이해 가요? 자, 1+1이래. 근데 집에 피존이든 뭐 다운이든 집에 섬유유연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많이 있는데 자, 홈플러스에 갔더니 1+1이래. 10,000원에 2통이래. 근데 집에 피존이든 다운이든 집에 5통이나 있어. 근데 1+1이래. 어떻게 나 물어보려고. 그래도 또 사나 무거워서 안 사. 응?
아니 산다고 해야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뭘 안 사기는 진짜 안 사고 싶다. 자, 아니 산다고 해야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자, 사요 안 사요? 왜 샀어? 집에 5통이나 있는데 이거 왜 샀어? 그렇지. 그러면 얘는 지금 부평구청은 이 땅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아, 이해시키는 거야 제가. 안 필요하지? 그럼 어떨 때 사? 자, 지금 다우니 피존 안 필요해. 왜 샀어? 그럼 얘네들은 어떨 때 살까? 오케이, 공시지가. 시세 50%, 40%. 그럼 뭐라냐? 반값에 줘. 10억짜리 얼마? 5억에 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금방 이해가 가잖아. 그러면 자, 또 이제 시험 버전으로 바꿔줄게. 자, 시험 버전 바꿔줄게. 자, 봐.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죠? 자, 이해시킨 거는 내가 한 거고 여러분은 이걸 모의고사 풀어내야 돼. 자, 또 봐. 자, 매수 청구 보여요? 매수 청구는 감정 가격이죠? 이게 보이잖아. 이게 보이잖아. 근데 이걸 이제 못 외우니까 이제 나중에는 못 외우는 사람들은 여기 봐봐요. 1년간 공부했는데 못 외우는 사람은 정상인이야, 맹꽁이야. 에이씨, 뭘 해도 안 웃어. 아이씨, 힘들어 죽겠네 정말. 맹꽁이지 맹꽁이. 그래서 맹꽁이 해주면 아 그래도 기억나. 이러고 몇 명이 합격을 더 해. 그러니까 이해시키는 공부와 외우는 공부가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맹꽁이 하면 야 그래도 네 건 좀 기억나 이러고 붙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짓거리는 이제 3월 5일부터 하자고. 첫 달부터 뭐야? 맹꽁이. 왜 그래? 몰라. 맹꽁이. 아글자만 따. 이게 정상적인 수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초를 보면서 차근차근 가다가 하네 미치겠네.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어떻게 해? 맹꽁이지. 아니 맹꽁이지.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여기 앉아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더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가 어려워요, 사실 공부를 해보면. 이 기초서만 봐도 어렵죠. 그래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쌍가로 5번에 매수 청구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가운데 보세요. 찾았어요? 동그라미 2번의 셋째 줄 가운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뭐를 기준으로? 그렇지. 그래서 자 결론 냅시다. 아까 위에 선매는 무슨 가격? 감정 가격. 매수 청구는?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차근차근 이해시키는 이런 공부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되면 제가 이제 기본서 나오면 여기다 많이 살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살찌워 나가다 보면 나중에 시험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포상금이나 특히 오른쪽에 벌칙 있죠. 이것들은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건데 자, 그중에 제가 하나는 얘기는 해줄게요. 93페이지 그 신고 포상금의 지급 보여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작년에 또 암기법 했던 거 올해 또 다 바꿔야 되는데 박스 안에 리을 보세요. 리을. 그거 하나만 체킹하고 넘어갈게요. 박스 안에 리을. 93페이지 맨 위에 박스요. 거기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 신고 등을 위반해서 거짓으로 신고했다 써 있는 거 보이죠? 예, 그게 이제 올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막 포상금 막 그림 그리고 막 외웠는데 올해는 또 암기 버전이 또 바뀌고 또 이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하여튼간에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령이 나오는 대로 자세하게 제가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벌칙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이것도 하나 체킹해 줄게요. 자, 넘겨서 94페이지 맨 밑에 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여요? 거기도 디귿번 봐봐요. 디귿. 거기도 보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해제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써 있죠. 포상금 사유에도 들어있지만 100만 원 과태료도 신설됐죠. 그럼 이것도 이제 작년하고 올해 또 암기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꿔서 할 테니까 일단은 체킹해 놓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7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제 법 부분은 끝났어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자,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무 부분 앞부분 어렵지 않으니까 좀 짧게 마무리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리 기초 과정에서 이 법하고 실무 부분을 자, 지금 이제 파트 2로 들어오게 됐는데 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이제 그 중개 실무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우리 중개사법은 40개짜리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 부분하고 실무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법 부분이 시험 요령의 70% 내외라고 돼 있고 실무 부분이 30% 내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딱 70%와 딱 30%로 나눠보면 4, 7이 28이니까 28개, 4, 3, 10이니까 12문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31회 시험을 카운팅을 해봤더니 33개, 34개 정도 보면 되겠다. 34개, 6개 요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전에 30회 시험 있죠. 그때도 보니까 여기 한 33개, 4개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실무 부분에서 6개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여기서 12개에서 늘리고 줄일 수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6개. 좀 많이 보면 한 7개까지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요? 당연하지. 이게 더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장 행정처분 취소 정지 올해 10문제. 그 다음에 12장 지금 배웠던 거래신고법률이 있죠? 5문제. 그래서 올해 여기서 10문제. 자, 여기 31회 시험 최근 거 10월 31일 날. 그 다음에 여기서 5문제. 그러면 여기서 40문제 중에서 봐봐요. 이렇게 10장하고 12장만 해도 올해 31회 시험에서 15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문제집 만들고 다시 세보니까. 그렇다면 실무 부분에 여기 몇 개예요 지금? 6개. 그거에 비하면 어때? 엄청나게 여긴 적은 숫자지. 그래서 제가 시간 할애를 할 때 보통 8주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다 한 6주, 여기는 한 2주면 끝내버려요. 그리고 이 실무 부분의 6문제 중에서 상당 부분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죠.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시간에 배우죠. 실명법. 민법 시간에 배워요. 특별법이라 그래서 이 문제들이 올해도 하나씩 또 다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해서 경매 얘기 나오는데 경매 부분만 민법 교수님이 많이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민법 시간에 경매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에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다 보면 결국 이게 전부 다 이 내용들은 민법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민법이 되면 중개사법이 된다는 얘기를 실무 파트에 와서도 저는 또 떠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유념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실무의 스타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9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98페이지 보면 총설 보여요? 자, 그냥 가볍게 할게요. 그래서 중개 실무는 중개와 관련하여 전개하는 중개 활동이어야 한다. 이번에 중개 실무의 시간적 범위는 어느 계약에서 어느 계약 사이래요. 중개계약에서 거래계약 사이의 행위다. 그 다음에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이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걸 제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실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실무냐라고 물어보면 기초 때 요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부평에 갖고 있는데 C라는 개공이한테 찾아옵니다. 자, 2주 전에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A가 C에게 찾아와서 집 좀 팔아주세요 라는 것은 중개를 의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손뼉이 마주쳤죠. 그렇다면 이제 계약이 된 거죠. 그렇다면 중개 의뢰라는 말과 계약이란 말을 조합하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중개 의뢰 계약. 근데 그 중에서 의뢰라는 말을 빼고 조합을 시키면 요게 뭐예요? 중개. 요게 뭐예요? 계약. 그러면 요 두 말을 합해 보면 무슨 계약? 중개 계약. 그걸 바로 우리 지난번에 여기저기 다 찾아가면 일반 중개 계약.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전속 중개 계약.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열심히 활동해서 드디어 개공이가 매수인을 구했어. 그래서 가운데서 개공이가 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매매계약서 써야 안 써요? 쓰죠. 이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거래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요 시점에서 보통 계약금 건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도금 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잔금 건넵니다. 그럼 잔금 건넨 거 아울러서 등기 가지고 와요? 안 갖고 와요? 갖고 오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실무 나가면
쭉 진행해 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자, 기초 때 딱 얘기해 줄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자, 요게 무슨 계약? 요건 무슨 계약? 그래요. 그래서 시작이 중개 계약이고 끝이 거래 계약 있죠. 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을 중개 실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동그라미 2번 다시 보세요. 자, 따라서 초록색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간적 범위는 어느 계약에서 시작해서 어느 계약 사이래요? 중개 계약에서 거래 계약. 이거 이미 우리 앞에서 다 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무 시작이고 끝이야. 그러면 실무 시작이 무슨 계약부터 시작해요? 그래. 그래서 바로 밑에 네모 2번이 중개 의뢰 및 접수 처리에 초록색 1번이 중개 계약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이 뭐 민사, 낙성, 분료식 오른쪽 가세요. 유상, 쌍무 이런 거 있죠. 다 민법책에 있는 거 맞죠? 그래요. 다 그래서 민법이야. 여기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내가 학개론 얘기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지. 지금 5주째 이렇게 해도 전부 민법이야. 자, 그리고 이제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 기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은 여기 이제 중개계약이 시작이니까 이것만 가볍게 하는데 별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 여기저기 다 찾아가는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독점 중개계약. 독점은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이거는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점 중개 계약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 법률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3번이 무슨 중개? 전속 중개 계약. 이거는 뭐 이미 앞에서 충분히 다 했잖아요. 그리고 공동 중개 계약도 충분히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답으로 안 주더라고요. 대신에 딱 하나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02페이지. 맨 위에 무슨 중개 계약?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이 중개계약 중에서 우리의 순가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순가 중개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자, 칠판. 자, 지난번에 제가 거짓된 은행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땅이 3억이야. 자, 그러면 이 땅을 가운데서 이렇게 C라는 개공이가 도움을 줄 때 B가 매수인으로 사잖아요. 그때 이제 다리 역할을 잘 하고 나서 이 3억일 때 여러분들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토지는 0.9% 이내 협의야. 그러면 0.9% 이내 협의면 0.5% 정도만 협의했다 그러면 3억에 0.5면 150만 원인데 150만 원 받으려고 매수인을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주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개공이가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매도인한테 제시를 해요. 선생님, 그러면 얼마 여러분 A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해 보세요. 얼마만 받으면 돼요? 여기 써놨잖아요. 얼마만 받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3억만 받으면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팔 거죠? 그러자 이제 제가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 받아드릴게요. 해놓고 나서 C가 A에게 딜을 합니다. 그러면 3억 드릴 테니까 제가 나중에 5억에 팔면 2억은 제가 먹겠습니다. 만약에 3억 5천에 팔면 5천만 원은 제가 먹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4억을 제시해. 그래갖고 결국은 가격이 깎여서 3억 5천에 계약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가운데서 얼마 먹어요? 5천. 그래서 제시된 가격보다 높게 파는 건 내가 수수료를 취하겠다. 이게 순가중개 계약이에요. 이거는 초과보수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보십시오. 매도 가격을 미리 개공이에게 제시해요. 3억만 받아주세요. 그러자 이제 개공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 5천에 초과된 가격으로 계약이 된다면 초과된 금액인 5천만 원은 제가 복비로 챙길게요. 이게 바로 순가중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체결 자체가 금지가 아니라 받아야 금지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만 알아두시고 이 순가중개 계약 최근 5년에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1장은 편안하게 보시고 거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이 거의 막 실무 부분의 주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서식은 참고하시고 오늘 챕터 2에 있는 내용들 3교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